노인보호센터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이곳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50대 요양보호사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많이 했어요. 한 5대 있었고요. 살작품이 늘어나고 갔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경찰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60대 남성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어 범행 하루 뒤 인근 등산로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A씨는 피해자 집을 찾아갔고 5월에는 문자를 보내다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난달 경찰의 요청에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받았고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됐습니다. 지난 20일엔 A씨가 집을 또 찾아오자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100m 이내 접근과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긴급 응급 조치 결정하였고 석방하였으며 바로 잠정 조치 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 불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토킹 엿새 뒤 피해자는 살해됐습니다. 3차례 신고해도 결국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다.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피해자 가방에 채워져 있었지만 긴급 신고에 쓰이진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대형 참사나 사건 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상설 수사팀이 새로 출범했습니다. 경찰청은 총경급의 팀장으로 하는 19명 규모의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등의 업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결과인데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 이른바 혼밥족이 는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 국민의 평균 일상,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10살 이상 전체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분입니다. 직전 조사인 2019년 조사 때보다 8분가량 줄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수면 시간이 준 건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하는 시간도 하루 평균 3시간 7분으로 5년 전 조사 때보다 6분가량 줄었고 학습에 쓰는 시간도 49분으로 5분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방송이나 인터넷 같은 미디어 이용 시간은 2시간 43분으로 5년 전보다 17분가량 늘었습니다. 잠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줄인 만큼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디어 이용 시간 가운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ICT 기기 사용 시간은 1시간 8분으로 5년 전보다 2배가량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전에는 TV 시청 위주로 해서 미디어 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줄어들다가 이번에는 ICT 기기 위주로 해서 미디어 이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식생활 조사 가운데서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한 게 눈에 띕니다. 혼밥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점심의 경우 25.5%에서 26.9%로 늘었고 저녁은 23.2%에서 25.7%로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점심 식사는 60대의 혼밥 비율이 33.4%로 가장 높았고 저녁은 20대가 34.8%로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국회는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권익보호법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면허 발급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합법적 쟁의의 범위를 축소해 노동계가 반발했던 정부안을 두고는 긴급 당정협의도 진행됐습니다.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내용 아시죠? 원래 통과됐던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지금 좀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윤을 우선하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에 속도를 내고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입니다.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정부를 향해선 법인세 인상 시도로 기업을 옥죄면서 노동계의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념 편향적 친노조 반기업 입법을 강행할 때가 아닙니다. 한편 여권 인사를 향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개별 의원들이 최 처장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경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이 지역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나섰죠. 이스라엘이 가자 봉쇄를 일부 완화하고 일부 지역에선 교전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요르단 군 수송기에서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식량이 투하됩니다. 이날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가 공수한 식량은 모두 25톤. 가자지구 식량난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난이 쏟아지자 이스라엘이 가자 봉쇄를 일부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은 굶주림을 조장한 일이 없다고도 강변했습니다. There is no policy of starvation in Gaza, and there is no starvation in Gaza. 이스라엘군은 정기적으로 교전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3곳에서 하루 10시간 군사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호트럭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집트 적신월사는 이날 하루 구호품 1,200톤을 가자지구 남부로 보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도 트럭 80대 분량의 식량을 들여보냈습니다. It is a welcome step. The thing is that we've been advocating for many of the different assurance. 해수 담수화 시설에 전기가 공급되면서 식수 공급량도 10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자 지구의 식량난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자 지구의 5세 미만 어린이 5명 중 1명이 급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으며 이 수치는 6월 이후 3배나 증가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 전쟁 이후 기아로 인해 127명이 숨졌으며 이 중 85명이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아로 인한 사망자 절반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그리스와 트리키에서 계속되는 폭염과 강풍으로 산불이 확산하며 수천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선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해 진화의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EU의 지원으로 체코와 이탈리아의 소방대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하루 사이 76건의 산불이 발생해 1,1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으며 진화 과정에서 14명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선 이례적일 정도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7월 들어 최근까지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평균 기온은 섭씨 15.2도로 우리나라 봄, 가을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였고 인접 도시인 오클랜드에서는 24도 이상 기온이 올라간 적이 7월 들어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겨울에도 크게 춥지 않은 이 지역에서는 지난 2월에도 기온이 24도를 넘긴 적이 3차례 있었는데 그와 비교하면 한여름인 이달 기온이 오히려 늦겨울 기온보다도 낮은 셈입니다. 폐허구에 휘감겨 해양 생물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이제 우리 바다에서도 흔한 일이 됐습니다. 제주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남방 큰돌고래의 새끼가 폐허구에 감겨있는 안타까운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이런 폐기물이 해양 생물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위험한 만큼 제주도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바다에 120여 마리만 남은 국제 멸종위기종 남방 큰돌고래떼. 그 사이로 어미와 함께 있는 새끼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지느러미와 꼬리에 무언가가 걸려 있습니다. 사람이 버린 폐어구입니다. 2년 전 폐어구에 걸린 채 발견됐다가 폐사한
새끼 남방 큰돌고래 종다리와 판박입니다. 주변엔 폐허구에 걸린 또 다른 성체 남방 큰돌고래 행운이도 발견됐습니다. 속에 안반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폐허구 낚시줄 같은 데 또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제주도는 돌고래 긴급 구조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폐허구는 이제 해양 생물을 넘어 선박을 고장내는 등 인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부유물 감김 선박 사고는 56건으로 2020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즉각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관공선이 출동해 수거하고 위험성과 시급성이 긴급한 상황일 때는 해경이 바로 수거 지원하는 체계고, 수거뿐만 아니라 해양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대책도 시급한 상황. 지난해 해양환경공단이 제주바다에서 수거한 폐허구 등 부유 폐기물은 180톤으로 1년 새 60% 넘게 늘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 어제만큼 덥겠고 뜨거운 볕에 이 시각 서울의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과 청주, 전주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대구는 3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37도까지 오르겠고 주 후반까지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9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밤더위도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출하신다면 물과 모자를 챙기시는 게 좋겠고 야외 작업 시에는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동차 등 이유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는 31일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과 최종談判을 벌일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부는 막판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간밤 서울 용산의 최저 기온이 30도를 기록하며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 중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학습 시간도 모두 줄었는데 동영상 시청 등 미디어 이용 시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36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째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7도, 대전과 강릉 3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으면서 열대야도 연일 발생 중입니다. 서귀포는 13일, 서울은 9일, 인천과 강릉은 8일째 열대야가 지속된 가운데 지난 밤 사이 서울 용산과 강릉의 최저 기온이 30도로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어제까지 2,300명에 육박합니다. 추정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이릅니다.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 중입니다. 중대본은 오늘 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나흘 앞두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EU산 제품에 일본처럼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대신 거액의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받았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최종談판을 벌인 끝에 관세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EU에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 관세율 30%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I think this deal will bring us very close together, actually. It's a partnership. 대신 EU는 6천억 달러, 우리 돈 83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보다 큰 규모입니다. EU는 또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함께 군사 장비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It will bring stability. It will bring predictability. That's very important for our businesses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EU가 합의한 15% 관세율은 일본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본이 자동차에 대해 15%로 합의한 사례가 EU의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스위스, 타이완 등과도 유사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합의에 가까워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We're looking at deals with 3 or 4 other countries, but for the most part, I can't get them to understand that. 이와 관련해 미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 즉시 부과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8월 1일 이후에도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 조치를 2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수출 품목인 만큼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5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 건 관련 통계를 낸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미디어 이용 시간은 크게 늘었는데요. 통계로 보는 우리 국민의 일상,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10살 이상 전체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분입니다. 직전 조사인 2019년 조사 때보다 8분가량 줄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수면 시간이 준 건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일하는 시간도 하루 평균 3시간 7분으로 5년 전 조사 때보다 6분가량 줄었고 학습에 쓰는 시간도 49분으로 5분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방송이나 인터넷 같은 미디어 이용 시간은 2시간 43분으로 5년 전보다 17분가량 늘었습니다. 잠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줄인 만큼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디어 이용 시간 가운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ICT 기기 사용 시간은 1시간 8분으로 5년 전보다 2배가량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전에는 TV 시청 위주로 해서 미디어 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줄어들다가 이번에는 ICT 기기 위주로 해서 미디어 이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식생활 조사 가운데서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한 게 눈에 띕니다. 혼밥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점심의 경우 25.5%에서 26.9%로 늘었고 저녁은 23.2%에서 25.7%로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점심 식사는 60대의 혼밥 비율이 33.4%로 가장 높았고 저녁은 20대가 34.8%로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일본의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시엔 본선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동해 바다로 시작되는 한국어 교과를 부르는 교토국제고는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일본 고교야구 고시엔 전문가인 스포츠 취재부 한성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교토국제고 작년에도 우리나라 한국어로 부른 교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올해 예선부터 치열했다면서요? 네, 일단 지난해 우승팀이긴 하지만 지역 예선을 거쳐야 되고 지역 예선에서 1위를 해야지만 고시엔 본선 출전권을 따낼 수가 있는데요. 이 교토 지역에 출전한 학교가
73개 교가 출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해서 출전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 어제 열렸는데요. 9회 말에 끝내기 안타로 교토국제고가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토바고등학교를 4대3로 물리치고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서 여름甲子園 본선 진출권을 따냈는데요. 이렇게 출전권을 따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뉴스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발행한 교토국제고가甲子園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호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이 호외를 발행할 정도로 큰 뉴스인데 사실은 교토국제고가 지난해 여름甲子園 대회 우승 이후에 좀 부진했습니다. 지역 예선에서 가을 대회, 봄 대회 2번 출전했는데 2번 다 16강전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해야지만 출전하는 이번 여름甲子園도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어요. 하지만 교토국제고가 정말로 실전에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16강전에서는 타이브레이크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 결승전도 한 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여름甲子園 본선에 나서게 됐는데 이제 여름甲子園은 8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교토국제고 지난해 여름이죠. 우승팀인데도 예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과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대 우승팀이 자동 출전권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甲子園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예선을 거쳐야 되고 우승팀이라 하더라도 예선에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甲子園의 특성이기도 한데요.甲子園개막식에 이제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우승기를 들고 당당하게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甲子園개막식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과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선수단 입장을 하고 수많은 깃발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우승기 반환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우승팀이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 주장 한 명만이 외롭게 우승기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교토국제고가 지난해 본 게 2023년도에 계요고등학교가 우승을 했습니다만 2024년도甲子園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우리는 외롭게 주장만 보내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고 이번에 그 목표를 이루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출전도 2년 연속이 어려운데 2년 연속 우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甲子園이 지금 이번 대회가 107회 대회거든요. 그런데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학교가 6번밖에 없습니다. 107회 되면 107년 동안 열렸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데 결국 5%밖에 안 되는 그런 확률인데요. 그것도 기록을 따져보니까 어떠냐면 이 6번 가운데 5번은 1950년 이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 이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진 그 이후로는 딱 한 번 2005년도에 고마다이 토마코마이라고 해서 다나카 마사히로가 있던 그 학교만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토국제고가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사상 7번째이자 20년 만에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희박한 확률에 지금 교토국제고가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출전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걸 들어보면 우승이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 2회 연속 우승, 이번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난해와 비교하면은요, 객관적인 전력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우승을 이끌었던 특급 에이스가 건재하고 그리고 지난해 또 우승을 경험했던 3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이런 우승 DNA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교토국제고만의 강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우승을 확정지었던 투수가 2학년 투수거든요. 니시무라라고 하는 투수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올해 3학년이 돼서 더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직구와 체인지업 두 종류만 던졌는데 구속이 얼마나 나오나요? 구속이 지난해에는 130km 후반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40km 후반까지 급상승을 했습니다. 만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슬라이더를 던지지 않았는데 슬라이더까지 던지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에는 이 선수가 2선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이 선수 니시무라를 뒷받침하는 선수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 예선전 4강과 결승전을 모두 하루만 쉬고 140개 이상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또 타격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투수가 타격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한 8강권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희망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팀 타선이 경기를 치를수록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고시엔 본선은 모두가 그리는 그러니까 일본의 야구 소년들의 꿈의 무대인데 고시엔 우승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점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조금의 희망을 걸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 한국어 교가가 또다시 울려 퍼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그런데 한 경기 이길 때마다 교가가 들릴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고시엔의 전통인데요. 경기가 끝나면 우승